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인간 사고의 궁극적인 정신적 운영 체제, 그러니까 일종의 멘탈 OS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문헌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캐캐묵은 옛날 철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정말 놀라운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그 복잡한 혼돈을 싹 정리하려면 먼저 이 근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범주란 과연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는 기본 틀이자 축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정리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도 바로 이 범주라는 폴더 구조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살펴볼 전체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를 분류하는 기본 틀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범주가 도대체 뭔지,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인 실체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양, 관계, 질 같은 수식어들을 거쳐서 변화와 대립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현대 학문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계를 분류하는 기본 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해 알아보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묘사하기 위해 제시한 10가지 범주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칫 엄청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철학이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와서 현실이 됩니다. 사람, 크다, 희다, 어제, 때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묘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나 표현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10개의 근본적인 바구니 중 하나에 정확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세 번째 파트, 우리 정신적 OS의 최고 VIP 폴더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실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기가 막힌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수나 저기 뛰어다니는 특정한 말처럼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제일 실체가 없다면요? 인류라던가 동물 같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제일 실체는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야 그 위에 비로소 추상적인 개념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논리를 현대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검색하는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과연 이것도 실체일까요? 철수나 영희처럼 콕 집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인물과는 다르게 나무위키 같은 디지털 개체는 아주 묘하고 매력적인 중간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키 중에서 딱 그 나무위키 하나를 지칭하는 고유한 개별자는 맞는데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서버 안에 추상적으로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개별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다른 것보다 더 예쁠 수도 있고 덜 예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제일 실체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거나 덜 인간적인 인간일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체는 그 자체로 그냥 온전한 하나니까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실체를 꾸며주는 범주들, 즉 양, 관계, 그리고 질에 대해 알아보죠. 텍스트를 보면 정말 탁월한 관찰이 나오는데요. 누군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도 분명히 시간의 길이를 가지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손으로 꽉 붙잡아 두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완전히 허공으로 사라져버려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죠. 관계라는 범주는요, 세상의 어떤 것들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진공 상태에 둥둥 떠서 아무런 대상도 없이 그냥 알미라는 것 자체만 덜렁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문법에 대한 알미든 음악에 대한 알미든 반드시 그 알미 특정한 주제와 딱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한다는 겁니다. 질이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일시적인 상태와 깊이 뿌리내린 십성 사이에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잠깐 덥거나 아픈 변덕스러운 상태와 오랜 시간 공들여 갈고 닦은 지혜나 정의로움 같은 단단한 습성을 예리하게 구분해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심리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세련된 통찰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실체는 엄청 엄격하고 절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질이라는 녀석은 매우 유연해서 강도의 차이, 즉 정도를 허용합니다. 어떤 사물이 어제보다 더 하얗게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문법을 잘 알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5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일성과 성질의 변화. 어떻게 변하면서도 동시에 같을 수 있는지를 다뤄볼게요. 이 심오한 인용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딱 짚어줍니다. 누군가 앉아있다는 진술이나 생각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벌떡 일어서는 물리적 행동을 취하는 순간 내 생각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 진술이 참에서 거짓으로 완전히 뒤집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은 개별적인 실체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닷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실체는 나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과 건강 혹은 힘과 거움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특성들을 번갈아가며 쑥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립이라는 게 꼭 흑백 논리로만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홀수 아니면 짝수처럼 철저하게 중간이 없는 얄짤없는 대립도 분명 있지만요. 흑과 백 또는 좋음과 나쁨 같은 개념들 사이에는 굉장히 방대한 회색지대, 즉 중간 상태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이 고대의 범주론이 오늘날 학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차례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변증수를 머릿속에 낀 짙은 안개를 걷어내는 아주 체계적인 단계적 방법으로 봤습니다. 말의 모호성을 예리하게 탐지하고 풀기 어려운 난점들, 그러니까 아포리아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결국 거짓과 철저히 분리된 절대적이고 참된 지식에 도달하는 아주 정교한 과정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식을 대하는 태도에 아주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탐구해서 명석한 사고에 도달하려는 참된 철학자와 순전히 돈을 벌거나 말싸움에서 이기는 짜릿함만을 위해서 논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사람들의 차이, 확연히 다가오시죠? 오늘날 가치의 복잡한 사회에서는 고립된 천재 한 명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더 이상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학문과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금, 서로 다른 전문 분야를 쫙 연결하고 협력적인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대의 정신적 운영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깔끔하게 분류하겠다고 견고하게 세워둔 학문의 벽들이 오히려 오늘날 융합을 막고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걸 방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만물을 10가지로 유연하게 연결하고 분해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범주론이야말로 현대의 배움을 가로막는 그 낡은 벽을 허물고 진짜 진리에 다가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쇠가 아닐까요?